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47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이 더 잘 사는 경북을 만들고 청년 일자리, 인구 소멸 등 산적해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철진한 통합 논의보다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생산 연령 인구는 급격한 감소가 전망됩니다. 그중 경북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경북은 2020년 175만 명에서 2030년 153만 명, 2040년 122만 명으로 30%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인력난, 대학 위기, 농촌 항폐화 등 심각한 문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외국 국적 동포와 가족들에게 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강력지자체 중 최초로 외국인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이민을 장려하고 이민청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경북도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지역 산업의 한 축으로서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경북의 입장에서 특히 제조업과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다면 극심한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산업 현장과 일터에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북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사망을 포함한 총 재해자는 내국인 43,677명, 외국인 2,079명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등의 산재는 더 많다고 예측됩니다. 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입국한 이주 노동자가 입국 후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 받게 되는 취업교육 중 산업안전보건 분야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및 기초기능교육 7시간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예방교육 역시 경북 지역의 2023년 기준 8개의 사업장에 357명으로 경북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2.2%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작업장 배치 후에 안전교육 역시 언어 문제와 사업주의 인식이나 의지 부족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조차 한국어로만 안전교육을 하는 형편입니다. 비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올해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조례와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통역사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외국인 이민과 계절 노동자 확대를 강조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은 등한시하는 경북에서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전 문제에서만큼은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나설 생각은 없는 것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는 현재 외국인 이민과 계절 노동자 확대에는 힘쓰고 있는 것에 반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다각적인 지원 등 경상북도의 선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원래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운영 중인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재해 예방 교육 확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도내 청년 소상공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경북도는 억대 소상공인 육선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매출액 1억에서 2억의 소상공인 업체 수를 7만 4천 개를 늘리겠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30년까지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사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해 오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핵심이 청년 소상공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는 12.3%의 증가한 데 반해 경북은 10.4% 증가에 그쳤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청년 소상공인의 저조한 성장에 있다고 봅니다. 경북의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기준 대표의 연령이 40세 미만인 소상공인 실태의 비율은 2022년 17.4%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청년 소상공인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성장이 아쉬운 경북의 청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매우 미흡하기만 합니다. 2022년 대비 2024년 소상공인 예산은 18.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청년 소상공인 예산은 46.7%나 감소했습니다. 경북의 청년 소상공인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컨트롤 타워의 부재입니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청년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소상공인 담당 부서 업무라고 하고 해당 부서는 청년 소상공인만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청년, 여성 등 소상공인 분야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책 수립 시 청년 소상공인의 성장 단계별 지원만 있을 뿐 연령별 고려가 부족합니다. 청년 소상공인은 모두 청년이란 이름으로 묶여져 있지만 그 범위는 19세부터 39세에 달합니다. 그래서 연령별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20대에는 창업 역량을 기르게 하고 30대 중반까지는 실제 창업에, 그 이후에는 학장 지원에 초점을 둔 맞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업 역량에도 제대로 기르지 못한 20대 청년에게 창업 자금부터 지원하는 것이 아이에게 총을 주고 전쟁터로 내모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한 청년 소상공인 확대를 위해 강원, 전남처럼 청년의 범위를 현재 39세에서 49세로 늘리는 청년 기본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셋째, 청년 소상공인 원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청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청년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매칭과 외형에만 신경 쓴 예산이 많습니다. 한 예로 억대 소상공인 육성 프로젝트 중 아이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출산하는 소상공인에게 경련 지원 인력비를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을 때나 효용이 있습니다. 차라리 청년 소상공인에게 대체 인력을 연결시키거나 출산 기간 중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대안도 필요합니다. 정책 수립 전에 청년 소상공인에 가려운 것이 어디인지, 어떤 지원이 더 효과적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경북은 청년 소상공인 육성에 관해
육성에 대한 계획도 의지도 역량도 모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의 발표대로 2030년까지 억대 소상공인을 7만 4천 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소상공인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도지사님은 어떤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도의 청년 소상공인 관련 업무는 사회적 경제 민생과 소상공인 팀, 청년 정책과 청년 일자리 팀에서 나누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때그때 주먹구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년 소상공인을 전담할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이어서 투기를 막기 위한 제정된 농지법의 역기능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는 2010년 농가 인구 약 49만 명에서 2023년 기준 약 33만 명으로 3분의 1가량 감소했습니다. 경북도의 농촌은 고령화 및 농가 인구 감소로 소멸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농가의 유입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경북도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농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기농 가구 통계에서 경북도가 2,530가구 20.4%로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16만 815명이나 감소한 경북도의 농가 인구와 비교했을 때 기농 인구가 지역 소멸을 막기에 절대적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의 농업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농업대 전환 정책입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농업 대전환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규모화 기계와 농업에 과연 사람과 미래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효율만 강조하는 농업의 미래를 가정해보면 지역별로 하나의 협동조합 법인을 통해 농사를 짓게 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기계를 더 구비하고, 노동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젊고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하는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통계청의 농가 인구의 비율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67%인 점을 고려할 때 지역 농촌의 신규 주민의 유입이 없다면 향후 농업법인만 남아 기업식 농업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북의 농지는 경작될 수 있지만 경북의 농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경북의 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소멸은 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농업 대전환의 효율성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규 인구 유입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외지에서 지역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농지법 문제라 봅니다. 2022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전국 논밭 거래량은 법 개정 전에 2021년 대비 24%나 줄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건수 또한 21.7%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농지 취득 및 소유 규정을 강화하여 농지 거래를 위축시켜 농촌 인구 유입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많습니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수도권과 고령화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경북의 상황은 다릅니다. 농지 관련 규제 또한 수도권과 경북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기농 기촌 그리고 농촌 인구 유입을 저해하는 현행 농지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농지법 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경북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농가 소득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지 소유를 통한 신규 농민 유입을 위한 정책 또한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비상근 공공기관장 관련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근 임원은 비고정으로 관련 업무가 있는 경우에만 출근하여 일하는 임원을 말합니다. 현재 경북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22개 중 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경북문화재단, 새마을재단, 독립운동기관의 기관장이 현재 비상근 기관장입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지사님 취임 이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경북행복재단은 작년 말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규정과 필요에 따라 기관장을 상근, 비상근으로 뽑는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 그러나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을 책임질 기관장이란 자리가 비상근 형태로 관련 업무가 있는 경우에만 출근해야 되는 자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문제가 된 경북행복재단은 올해 경상북도 청소년 육성재단과 통합해서 직원들의 혼란 방지 및 조직의 안정적 통합에 온 힘을 쏟을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대에 비상근 기관장으로 어떻게 경북의 복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해당 기관 후보자는 경북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많은 의원님께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후보자를 뽑으려고 해당 기관에서 정관을 바꾸고 도에서는 이를 승인해 준 것입니까? 또한 상근과 비상근 기관장의 보수도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비상근 임원은 상근 임원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이오산업연구원처럼 근무 시간을 비율로 하든지 명확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임금 테이블이 있어야 하지만 비상근 기관장 임금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성과와 상관없는 기존의 경력으로 보수가 책정되는 등 직무에 따른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출자 출연 기간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 채용에 있어 비상근 기관장 채용은 각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경북의 비상근 기관장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비상근 기관장 임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현재 비상근 기관장의 임금 기준이 기관에 따라 모호하고 성과가 아니라 경력에 따라 책정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비상근 기관장의 임금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철호 지사님, 도민의 삶은 팍팍하고 경북이 처한 현실은 암담합니다. 청년은 경북을 떠나고 있고 경북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행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관련 도차원의 대책, 청년 소상공인 관련 육성 대안, 농지법 개정을 위한 도차원의 대응 방안, 비상근 공공기관장 관련 입장 및 견해를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문화환경위원이고 윤리특별위 부위원장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주시고 계시며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정진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중요한 이유는 고학력 시대 생산 인구 감소로 힘들고 어려운 일자리는 모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 산업 현실입니다. 산업 행정만 그러니까 농촌도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선진국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임금을 가장 많이 줍니다. 또 복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에 못 들어와서 굉장히 줄을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외국인 근로자가 김경수 위원님 말씀처럼 재해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경북에 재해가 많다는 말씀을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재해가 2.1%다 외국인 근로자. 그런데 우리나라 경상북도 1.6%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재해 현장을 우리가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노동부에서 노동청이 내려서 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보조 역할입니다. 보조 역할. 노동 현장에 가서 우리가 감독하는 게 노동부 사건 나고 재해가 생기면 노동청에서 가서 감독하고 이런. 우리는 사고 나면 119 가서 병원에 옮겨주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노동청이 내려와가지고 저들이 감독 다 하느냐 이게 우리가 해야지. 우리 기업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근로자들을 이와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현실들이 책임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2년 전에 봉화 광산에 사람이 갇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니까 이 책임이 누구냐 하니까 산업부가 책임입니다. 산업부 사무관이 한 사람 와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 이게. 그 답답하면 우리 지역에서 가치가 있는데 도지사는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다 봉화에 같이 있는 가족이 애언을 합니다. 왜 지하 들어가는 사람들이 강부들이 저 사람 먹는 것도 시원찮고 시추 떨는 것도 2개밖에 안 갖다 놨느냐 이게. 그래서 제가 도에서 다 책임지겠다 많이 구해라. 돈 누가 내느냐? 광산주가 낸다 이게. 광산주가 자기 죽을 판인데 무슨 사람을 더 써가 하겠느냐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 우리 사는 지역 사람 구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지 왜 산업부에서 와서 책임을 져겠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그래서 이 문제도 산업재해 나면은 노동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돼가 있고 우리는 지원하기 때문에 14가지 우리가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오면은 교육도 시키고 언어도 할 바리 해주고 도와줄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보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완전히 할 수 있는 한 나라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김경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 늘 요구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로 되어 있는 것을 그날 우리한테 내다 줘라. 옛날 공무원이 아닙니다. 옛날에 지방과 중앙의 공무원 실력이 차이 났다 하는데 요새는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번에 우리 행정 통합할 때 반드시 자치권이 확보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상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공공기관장 제대로 된 사람 구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괜찮은 분들이 여기 와서 잘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흘 정도 근무하고 이틀 내지 사흘 근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부기관장, 말이 부기관장이지 그 사람이 기관장급입니다. 사실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위에 사람은 기관장은 중앙에 가서 인맥 활용해서 예산 받아오고 제도 고치고 이런 거 해라.
그 문화재단 처음 만들어가 이희범 장관 우리 다 하시는 분이 올림픽 위원장도 하신 분이 여와서 재단 대표를 했습니다. 전라남도하고 우리하고 문화 행사를 하는데 영원한 교류 행사를 했잖아요. 전라남도 도지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훌륭한 분이 와서 근무를 하느냐 이게. 좀 방법을 가르쳐달라. 자기는 문화재단에 똑같이 있는데 그 국장 출신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단 대표가 국장 출신. 우리는 그러한 국장 출신이 부대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격이 안 맞아서 회의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격이 안 맞아서. 훨씬 더 잘했습니다. 국학진흥은 우리가 문화부 차관 모시고 행안부 장관 모셔놨더니 예산이 3배 올랐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2급 출신 국장이 그 옛날 같으면 그런 분들이 장을 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금은 3일 근무하면 장관급 60% 주고 이틀 근무하면 40% 주고 기준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 그런 거 아니고 기준을 정하고 이틀 근무하게 보통 한 사흘 근무하면 일주일 거의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충분히 그 인맥을 활용하고 경륜을 활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는 그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또 지방의 문제입니다. 지방에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감독을 해보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분들이 과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오히려 경북이 너무나 그런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영숙입니다. 김경숙 의원님께서 경북도 청년 소상공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의 계획과 대안 그리고 청년 소상공인의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 타워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청년 소상공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중추이며 또 청년 소상공인은 취향 소비, 가치 소비, 공유 경제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한 핵심 주체로서 이들의 육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지방시대 정책국에서 그리고 도약 및 사업 확장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전체적인 육성 목표와 또 정책 방향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먼저 소상공인 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앱의 접근이 용이한 청년 소상공인이 빠르고 쉽게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정책 제안 기능도 탑재하여 청년 소상공인이 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현장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그리고 앞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는 아이보듬 사업입니다. 사실 출산 시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또 단축 근로 등의 출산 지원 정책이 있으나 실질적인 소상공인의 사각지대에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청년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출산과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 도 자체 사업으로 출산하는 가정에 6개월간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경영 노하우와 기술이 축적되었으나 창업 2, 3년 후에는 발생하는 데스밸리 조기 극복으로 청년 소상공인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아이콘 창업학교 운영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소상공인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레시피를 상품화하고 그리고 경영 환경 개선과 동네 소비 생활이 활성화되는 로코노미의 확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역 상권을 선도하는 로컬 브랜드로 성장을 유도하는 또 부자 키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대학교와 협업으로 소상공인과 1대1 매칭하여서 온라인 판매 기술을 전하고 그리고 학점 인증과 현장 체험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청년 소상공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인 청년 창업 스토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김경숙 의원님께서 농촌 인구 유입을 저해하는 현행 농지법의 역효과에 대한 견해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농지법 개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농지법은 경자 유전의 원칙하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 경쟁력 강화, 더 나아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고 지난 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줄곧 농지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1년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와 일부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심의위원회 설치,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21년 농지법을 개정하여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의 투기성 매입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으나 외지인들의 농지 매입을 어렵게 하여 의원님 말씀처럼 농지 거래 위축에 따른 농지 가격 하락을 일으키고 기농, 기촌 등 농촌 지역 인구 유입 감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합니다. 실제로 23년 통계청의 연간 토지 거래량 자료를 보면 전국 논밭 거래량의 전년 대비 27.6%나 줄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건수 또한 전년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북은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지역이 대부분이며 농가 인구도 만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매물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행과 같은 농지 취득 규제가 고령 은퇴농의 농지 매매를 어렵게 하고 농촌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난해 그동안 농식품부의 회의나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 완화 및 농지위원회 역할 재조정을 건의 촉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정부에서는 농지 규제 개선을 위한 농지 규제 개선 추진단과 규제 개선 TF를 금년 6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농지 규제 개선 추진단에서는 분기별로 농지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합리적 개정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농지거래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는 되었으나 최종 개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농지거래 활성화 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업인과 농촌 지역의 안정적 자산 가치 형성과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고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농지 규제 개선 기조에 맞추어 지역 어원들과 힘을 모아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 사회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후계농 육성과 기농, 기촌 등 네,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의 페널티의 원인, 보통교부세 페널티 최소화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재정회계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는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장하는 일종의 재원 조정 제도입니다. 자치단체별로 객관적인 기준의 통계와 산식으로 산정되며
재정 수요액 대비 부족한 부족액을 기초로 매년 교부되고 금년도 우리 도 본청은 1조 8,345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세출 효율화 등을 위해서 12개 항목의 자체 노력의 강도를 평가해서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도 자체 노력 세출 효율화 부분에서 70억 6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세입 확충 면에서는 153억 5천만 원의 페널티가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료 경비, 업무 추진비, 행사 축제성 경비, 지방 보조금 절감, 2월 불용액 절감 등 6개 항목으로 세부 산정 기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회 경비, 업무 추진비, 행사 축제성 경비, 지방 보조금 절감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총 89억 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만 죄송스럽게 2월액 절감 부분에서 18억 6천만 원의 페널티가 반영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세출 효율화 노력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월액 관리 부분에서 18억여 원의 페널티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1년 오마이스, 2022년 흰남노 등 태풍 발생에 따른 재항구 복구비 462억 원, 그리고 동부청사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이전 등 도청 이전 후속 조치에 따르는 300억 원의 사업비 이월이 주요 페널티의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태풍 재복구 예산은 의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겠지만 복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의 결과였고 하반기 피해 발생에 따르는 부득이한 이월이 발생될 수 있는 예산 체계의 집행 특성상 이월로 인한 페널티의 원인이 된 점을 한 번 더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확충 자체 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그다음 경상 세외 수입 확충, 세외 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 세율 적용, 지방세 감면액 축소 등 총 6개 항목으로 페널티 산정 항목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세입 확충 노력 부분에서는 세출 효율화 부분과 달리 총 153억 5천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30억 4천만 원,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116억 3천만 원 등의 페널티입니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율이 낮은 사유 역시 일예로 2022년 태풍 흰남노 피해를 입은 포항 경주 지역의 개인 및 법인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특정 세목의 징수 유예 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의원님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코로나와 경제 위기가 겹쳐진 어려운 상황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가 차원의 감사원 상속에 따르는 취득세 등의 감사 내지 추가 부과로 미등기 상태로 형제 간의 재산 관계 등이 정리되지 못한 부분에 세원 분쟁에 따르는 부가 미납액 등이 많이 발생한 요인 등이 실질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통교부세 페널티 최소화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는 지방세와 함께 자치를 진행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중앙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앞서 설명드린 세출 효율화 부분에서 인건비와 각종 업무 추진비 등 보조금 분야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절감 노력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효율을 제거하는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널티를 많이 받은 각종 세입 징수라든지 이런 세무 재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경제적인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현장 행정이 상당히 애로가 있으나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보듬으면서 가급적 그래도 신세원 발굴과 징수기법의 효율화라든지 특히 고액 체납자 관리 등을 강화해서 페널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정 회계 분야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과 이런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
이선희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 관련 국도비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도 시설은 공공 하수 처리장이 499개소 중 100개소로 20%를 차지하고 있고 하수 관로는 17,073km 중 5,255km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최근 3년간 국비 1조 4,558억 원을 확보하여 하수도 관로 정비 사업,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도 금년도 4,050억 원보다 1,448억 원 증액된 5,948억 원의 국비를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하수도법상 시장 군수가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 하수 처리장에 매년 낙동강 수계기금 350억 원 정도를 확보하여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의 하수도 시설 개선 사업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관건이며 국비 확보가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노후 하수도 시설에 대한 신속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 하수 처리장은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하수 관로는 CCTV 정밀 조사를 실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비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낙동강 수계기금 정액 지원을 요청하여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유지 관리 및 시설 수질 개선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하수처리시설 기반 확충 사업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금년도부터 도비 30%를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향후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비 부담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한 수질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